반면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래도 분양가는 어느 정도 좀 높게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가구당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그 또한 수요 창출로 이루어지면서 부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고금리까지 겹쳐서 부동산 시장에는 트리플 낙제가 지속되는 한 쉽게 가격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보여져요.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히 주거의 의미를 넘어 나의 노년, 내 미래이기도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또 떨어져도 개인 각각의 이유로 기뻐하기도 걱정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전망하는 건 예민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사 포커스인은 이런 부동산 이슈로 시작합니다. 시사 포커스인 이번 주는 부동산 이슈로 시작합니다. 집값 더 떨어질까요? 이제 바닥이고 다시 치고 올라갈까요? 내 집 마련 언제가 적기일까요? 하반기 부동산 경기 전망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서정열 영산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김혜신 솔렉스 마케팅 부산지사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는 되지 않는, 소위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암중모색의 기간을 지금 우리 부산 부동산 시장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인 침체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비자들께서도 이제 뭐 상당히 피로감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수치상으로 볼 때는 시장이 개선되는 그런 어떤 효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부산 시장이 여전히 좀 침체기에 놓여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공급에 관련된 그림을 먼저 좀 보시고 이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착공 물량을 작년과 비교를 했는데요. 무려 81.6%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준공 물량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가 44.7%가 감소를 했고요. 공공주택 분양 물량인데요. 59.6%가 감소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결국은 2001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20% 이상 가격이 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 네. 그리고 2006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 서울 전국이 20% 정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있을 때 우리 부산은 28% 올랐습니다. 결국은 서울 강남 규제에 따른 규제의 역설, 풍선효과가 우리 부산을 강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급등한 가격이 현재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일부 소비자들께서는 그것을 떨어지는 하락기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정상화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20년 이래의 이래 상황을 최근에 겪었다라는 것은 지금 보여주신 자료들에서 착공 물량이나 아니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된다, 무관하지 않다, 결국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착공이라든지 분양 물량들은 현재 그 시장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또 분양을 하겠다는 건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어떤 상황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착공이라든지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현재 이런 침체된 시장 상황을 뭐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자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거래량 관련된 그림 같이 한번 보시죠. 주택 매매 거래량인데요. 12.5% 감소했다라고 나오고요. 전월세 거래량도 한번 같이 보시죠. 전월세 거래량은 5.4% 증가한 걸로 나온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뭐 조금 차이긴 해도 그래도 어쨌든 2.3% 증가했다. 뭐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일단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시장이 좋았던 2020년에 우리 부산에서는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7만 1,000건 정도가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거래 네. 건수가. 그런데 네. 2023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 5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한 25% 정도, 30%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 건수가 줄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월세 건수가 조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얘기는 증가했어요. 네. 매매를 안 하고 매매 거래가 아니라 전월세로 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방 압력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나는 집을 사지 않겠다. 오히려 전월세로 들어가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아직 남아있는 분들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볼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지역은 여전히 거래를 위한 매물은 쌓이고 실제 거래로서의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매가 전세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첫째는 분양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다음에 또 올해 그리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부산의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분양이 안 되면 건설회사가 제일 힘들어지겠죠. 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분양이 안 되는 상관해요. 거니까요. 네. 분양시장을 평가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약의 숫자를 보면 이 소비자들의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 거냐를 볼 수 있을 거고, 또 미분양 숫자를 보면 얼마나 팔려서 남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시장 안 좋고요. 미분양 숫자도 어느 정도 계속 3,000세대 이상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분양 시장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 외적으로는 지금 경기 불안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이 상당히 크고요. 또 시장 내부적으로는 분양가 상승이 자꾸 되는 그런 압박감들이 생기는 거고, 또 소비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걸 주택을 사는 걸 또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면 앞으로의 분양 시장도 사실 뭐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느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우리 2023년도에 부산에 실제 분양했던 아파트가 2,973세대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5월 현재로 보면 2024년에 4,300세대 정도 분양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업체들은 분양 계획 물량을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작년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21,284세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청약 열기가 낮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계획된 물량을 과연 밀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그렇다면 그 업체들은 계획된 물량이 있다는 것은 사업할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높은 가격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시점을 조금씩 미루겠죠. 그렇게 네. 되면 계획된 물량도 소비되지 않을 거고,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보다는 기존 구주택에 대한 선호가 일부 생길 텐데, 중요한 건 시장 여건이 개선돼야 그 기존 주택들도 거래가 될 수 있는데 아직 그 숨통이 트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가계 대출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네. 대부분의 것들이 주담대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인데요. 4조 지금 한 1,000억 정도 증가됐다고 네, 보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의 그냥 같은 시장, 서울과 부산이 같은 시장이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 그 이제 그 소위 동조화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시장이 아니고 지금 탈동조화 시장이 되면서 이 주담대에 늘었다는 것은 부산에서 늘은 것은 요만큼이고 서울 수도권 쪽에서 많이 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총량으로 볼 때는 4조 1,000억 정도가 증가했다는 것이 바로 지역적인 편차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총량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얘기인데, 거의 서울 수도권에서 그렇다는 네, 말씀. 그것을 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현격한 주담대 증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전에 같으면 그냥 가계대출로 이걸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담대 그 대출 받는 것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 중순부터 은행 재원으로 카운팅이 되면서 사실 더 늘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기저효과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생아 특례 대출. 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게 내용이 뭡니까? 네. 네, 올 1월 달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9억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9억 이하. 네, 네.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거기는 이제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소득을 합산해서 1억 3천 이하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2억으로 이제 조금 더 완화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올 초부터 시행됐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3개월 안에 뭐 5조 이상 취급이 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끊었고요.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불안하지만 필수적으로 주택을 구매해야 될 수요층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무주택자들이 이런 그 특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좋은 기회였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고금리 상황에서 3%대 이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고 또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신생아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네. 3억 이하로 네네. 3% 미만으로 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을 우리가 국가 재난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네, 인식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신생아 특례라든가 아니면 신생아 특별 공급 이런 것들은 이전에 사실은 있었던 특례보금자리 이론을 대체한 것이기 때문에 젊은 집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결혼한 가구일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저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의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마시라.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보시고 지역 신문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부산의 도시 발전, 도시 계획적으로 보더라도 원도심의 개발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번에 이런 조치에서 뺐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다 그리고 화가 난다. 과연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지면 좋아질 네. 거냐?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 거냐에 대해서 또 고민할 이제 시기가 좀 더 오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쌓였던 매물이 조금씩 감소된다라는 신호를 느끼셨을 때 이제 주변에 살고 싶었던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 부진하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산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서울조차도 재건축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네.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끌 세대가 많이 집중됐던 서울의 25개구 중에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을 최근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서울 강남의 일부 지역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 강북 쪽에 있는 노도강 지역들은 네, 가격이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입니다. 강구. 세 개의 구를 네네. 합친 네네. 것인데 네. 거기는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 얘기는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서의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통해서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분담금을 내고도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조합원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은 서울도 그것이 버거운 지역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부산 같은 데는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또 재개발도 진행이 될 것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다르다. 맞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재개발, 재건축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네, 쉽게 진행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그 인기가 상당히 많죠. 분양시장에서. 그 다음에 또 진짜 그러다 보면 시장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 항상 주요 타겟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는 상당히 엇박자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시장이 화랑일 때는 속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 시기가 연기가 되고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침체가 되면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는데 이제 분양성이 우려하게 되는데 또 진행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실제로 착공이 되고 분양을 하려면 그 앞전에 이제 돈 정리가 다 마무리돼야 되죠. 돈 정리가? 네, 자금이. 네. 공사비는 얼마로 할 거냐.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고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얼마로 할 거며 일반 분양가는 얼마를 할 거냐는 것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가 인상이 되고 금액들이 올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분담금들이 상당히 커지죠.
그럼 조합원들이 거기를 이제 그렇죠. 수긍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인 거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서울의 어떤 아파트들은 시세가 5억인데 분담금이 5억이래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런 공사비들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오른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보전을 받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신 다음에 이야기 시작하죠. 2021년 대비 2023년을 보시면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10배 정도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굉장히 무슨 문제점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 수치는 결국은 전세 사기로까지 아직 확산 내지는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네. 전세 사기를 우려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적확하게 되돌려받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그렇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것이고요. 신청하는 거죠. 네. 사실은 건수는 작습니다만 우리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여파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은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집주인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문제다. 네, 그게 1번 네네.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집주인들이 이제 상환하지 못하는 거는 그분들 나름대로는 또 그럴 거예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네. 그걸 이제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년 전에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전세를 4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3억, 2억 5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불안감에 세입자는 저 이제 나갈게요.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돌려주면 되는데 이분은 이미 돈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차입자, 그 세입자를 구해서 거기에다 자기 돈을 보태줘야 되는데 네.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은 집주인이 빠르게 뭔가를 돈을 안 줬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조금 더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장 좋았을 때 2년, 앞으로 2년 하면 앞으로 올 한 하반기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집주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작용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부산의 전세 시장이 지금 현재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세 수요라는 것이 결국은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도 지금 다세대 빌라에서 전세가 많이 발생하면서 아파트로 전세나 월세를 옮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조금 그 속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세금이 좀 높고 네.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은 쪽이 또 다세대 빌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파트보다는 다세대 빌라일 쪽이 주택 유형성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 전세 그 수요가 조금씩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리고 전세 사실은 가격은 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오른다고 하는 부동산원의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아파트 중심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매보다는 전세 수요가 앞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다세대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거주를 선호할 것이냐. 제가 볼 땐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그게 비중이 아파트 쪽으로 옮겨간다면 조금 또 서울과는 다른 양상의 전세 임차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세가 사실은 이제 매매를 하기 직전에 주거 사다리 역할들을 분명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좀 찾아봤는데 21년도에 매매를 빼고요. 전월세 중에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월세가 21년도에는 34.7%를 네. 차지했고요. 22년도에는 40.5%, 23년도에는 41.8%. 그러니까 월세 비율이 조금씩 커지고는 조금씩 있어요. 커지네요. 숫자상으로 네, 볼 때.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불안하죠. 지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월세로 조금 더 다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집은 대출을 받아 사지만 전세는 현금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대출이 네. 없었어요. 네. 근데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를 받는 분들은 전세 자금 대출 분들은 월세를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게 월세를 주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은행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이자를 내가 그냥 월세를 주느냐 해서 선택의 폭이 상당히 조금 줄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월세 선호도가 높아지면 그 비율이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월세 수요 자체가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산 지역의 전세가 추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림 처음에 보시면은 떨어지고 있다가 3월 들어서부터는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그 폭이 굉장히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세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매매 시장이 좋지 않죠. 네, 매매를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매매 시장으로 넘어가야 될 내 집 마련 수요들이 여러 이유로 매매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로 연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세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는 이 신혼부부들이 계속 결혼을 하고 수요들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전세 수요가 점진적 조금씩 소폭이라고는 하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시장 침체가 벌써 한 2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수요와 공급에서 약간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세가도 약간 소폭 상승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네. 부산뿐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침체기가 오래됐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부산은 지금 7주, 8주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은 거의 1년가량 전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급격한 전세가 예전처럼 뭐 전세 난이다 정도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흐름 정도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 집을 가지면 좋은데 여전히 전세로 사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지금 제시하셨던 데이터는 부동산 원의 데이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원에서 지금 보여주신 데이터는 단독 다세대 빌라 아파트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주택 유형 가운데 우리 네.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보면 아파트 매매가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늘어난 수요가 결국은 미미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부동산원에 지금 제시하셨던 데이터고요. 저희가 부동산 R114 데이터를 보면 아파트로만 보면 우리 부산은 지금 지난 달에 4월 달만 한 달만 보면 0.07% 하락했습니다. 네. 오히려 서울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서울은 계속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반등 가능성보다는 일단 매매 가격이 좀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 여전히 전세로 머물래라고 하는 신호로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나오시면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리죠. 집, 아파트 언제 살까요? 정답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떤 뭐 투자적인 목적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지금 꼭 집을 필요하신 분들만 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지금 주택을 사지 않으시거든요. 네. 조금 미루고 계신데 지금 당장 뭐 이분들께 말씀드리면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생애 사이클이라고 하죠. 나이가 몇 살이 되면 집을 사야 되고 한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 최초 특례라든지 특례 보금자리인데 뭔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오히려 주택 구매 적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변화를 보면서 조금 기다려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교수님은요? 저도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서울의 집값 상승의 헤드라인에 현혹되지 마시라. 우리 부산 지역의 지역 신문들을 보시고 지역 신문에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면밀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거인의 어깨 위에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언제냐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쌓였던 매물이 조금씩 감소된다라는 신호를 느끼셨을 때 이제 주변에 살고 싶었던 집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오늘 주신 얘기들 그리고 또 마지막 조언이 크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이슈 부산시의회 이준 의원, 서전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뉴스앤이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원도심 고도제한 규제 완화입니다. 동구와 중구 서구에 걸친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고도제한은 50년 넘게 유지돼 왔는데 부산시가 현 시점에 이 규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맞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부산시는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원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 진성, 수영 사적공원과 같은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주변 등 31곳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자연 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에 지어졌다 법이 바뀌어 재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 아파트 195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자연 녹지는 아파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률에 자연 녹지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자연 녹지를 이종 전용 지역으로 바꿔주겠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합니다. 형평성이나 뭐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다 풀어줄 거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지. 그냥 난개발을 하고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라고. 네, 부산시가 밝혔는데요. 장기 도시계획 규제 재검토하겠다. 근데 이 안에는 고도지구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또 뭐 포함되어 있는 게 꽤 있죠.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고도 제한을 먼저 말씀드리면 1972년에 고도 제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이제 낡은 이런 규제들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검토 계획을 발표했고요. 고도 제한을 뭐 존치, 완화, 해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중공업 지역 그리고 자연 녹지 지역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겠다라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종합병원을 지을 때는 용적률과 규제를 대거 완화해주는 검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많이 지난 만큼 계획되는 바를 잘 검토해서 정말 새로운 부산의 이런 도시 경관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청년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공공지원주택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희망더함 주택이나 공공지원의 이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상업지구와 가깝게는 위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교통이나 그리고 인프라 생활에 좀 더 접근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업지구에도 위치를 해야 한다라고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이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규제 완화가 들어갔다라는 지점이 좀 인상 깊었고요. 더해서 이제 저도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나 이제 면적 비율을 기존 67%에서 60%로 좀 완화를 시키면서 재개발이 좀 늦어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시의 차원에서도 좀 원활한 재건축 추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이런 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추진을 좀 강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개정이 된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도 제한을 풀었을 때 당연히 난개발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 난개발에 대한 염려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전망에 대한 사유화라든지 그리고 말씀 주신 난개발 같은 부분은 물론 이제 원주민들께서 거주할 지원 대책 없이 쫓겨나게 되는 상황도 우려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이들의 거주할 권리마저 박탈할 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원주민 이주 대책과 동시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난립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건립으로 인해서 시장이 교란되는 부분은 당연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 경기의 악화 그리고 내수 시장의 악화 문제입니다. 금융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지자체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로 PF도 위축이 되어 있고 원자재 값도 좀 상승하면서 미분양도 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금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정책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마련을 해야 하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지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죠? 네, 저희가 난개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네네. 뭐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자연을 훼손하면서 막 지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난개발이라는 것은 공사 행위로 자연을 훼손하거나 또 교통이 안 좋아지거나 또 안전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지만 화재 이런 안전에도 문제가 많거든요.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고도 제한을 풀어서 재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것은 난개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 개발을 할 때 정말 행정에서는 어렵습니다. 네. 개발을 하게 되면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게 되고요. 또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재산권의 이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저는 부산시에서 이 어려운 작업을 좀 강단을 가지고 좀 밀어붙여서 잘 검토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개발 방법 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대로 좀 아름답게 좀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부산시의 방침도 최근도 그렇고 굉장히 녹지,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에도 좀 강조를 하고 계셔서 별도의 부서가 생길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상임위로 맡고 있는 건축주택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건축특구라고 해서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좀 신미성을 좀 강조한 네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건축가들이 좀 테스트베드처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대한 공원 그리고 녹지에 대한 적절한 구성과 그리고 고층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 마천루, 즉 스카이라인을 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용역이나 기본 계획을 통해서 다듬어질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도 대비 인허가가 69% 부산은 줄었고 착공 물량은 무려 81.6%가 줄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돈맥경화인 상황에서 이제 부산시가 조금 더 앞장서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급 공사를 좀 조기 발주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맞춰서 간다면 좀 아름다운 도시의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개발 방법. 네, 이제 규제를 재검토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규제 재검토 단계에서 부산시가 합리적으로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해야 할 구역이 아닌 구역, 뭐 군사시설이 있다든지 또 교육시설이 있다든지 또 뭐 녹지지대가 있어서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든지 이런 구역은 존치를 지금처럼 해야 될 것이고요. 정말 개발이 필요한 곳들은 정말 우리가 완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검토 단계에서 정말 부산시가 좀 현명하게 잘 검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개발을 잘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영구정지 7년 만에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작업에 첫 발을 뗐습니다. 사전 단계인 개통 제염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용 후 해결료의 처리 방법입니다. 영구 방패장을 짓기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고 부진에 지어질 임시 저장 시설은 건립 예정 시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비방사선 시설을 우선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용 후 해결료를 건식 저장 시설이 마련되면 이송을 한 후에 해체를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수원은 가능한 서둘러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원전 해체 국내 첫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있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자, 고리원전 1호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7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46년 만이고 그리고 연구 가동이 중단된 것이 2017년이니까 이제 7년 만에 해체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행이 될 절차 같은 경우는 개통 제염, 그러니까 시스템 제염이라고 해서 이제 원전을 좀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데요. 방사성 물질들을 이제 화학약품으로 제거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해체 작업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해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염 작업이 거친 이후에 사용 후 핵 연료가 이제 반출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한 반출 문제가 현재는 임시 건식 저장 시설 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기장 주민으로서는 영구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주민들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설명이 우선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네, 해체 작업의 시작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제 예산은 한 8,100억 듭니다. 8,100억. 네, 와, 그리고 1조에 가까운 예산이네요. 그리고 해체 시간은요. 한 10년 정도. 그리고 해체 10년이 걸려요? 길게는 15년도 걸릴 수 있는데 네. 저희는 목표로 한 10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제염 작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과망간산이라는 화약 약품이 있어요. 그 약품에 여러 가지 용액들을 섞어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그 고리 1호기 본체뿐만 아니고 이어졌던 배관까지도 전부 다 세척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방사성 기준이 30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제염이 다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해체를 하고 그리고 핵 연료도 우리가 또 처리를 해야 되고요. 해체가 끝나면 나대지 복원 작업까지 합니다. 그 처음에 있던 대지까지 다 복원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방사성이 검출된다 하면은 또 로봇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좀 안전을 최우선으로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사실 이 원전 하면은 이제 원전에 원래 허용된 뭐 30년이면 30년 기한이 다 됐는데 여전히 쓸만하기 때문에 계속 쓰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논쟁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걸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고도의 기술이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도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해체 기술을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해서 해체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해체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해체 기술의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 정도로 500조 원. 추산이 됩니다. 세계 기준으로 해서 영구 정지 원전은 즉 이제 해체가 필요한 원전은 209기가 있고요. 와, 굉장히 많네요. 그 중에서 현재 21기, 그러니까 21기만 해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상황인 것이죠. 다만 지금 좀 선도적으로 이 기술을 앞서서 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이렇게 4개 국가고요. 미국과 독일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기술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지만 이번에 한수원에서 시작하는 고리 1호기 해체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이런 원전을 해체해야 되는 국가의 러브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건설업체들도 이제 함께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원전 해체 수요에 좀 대비하고 국내 원전 해체 산업을 좀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집중하고 공략을 하는 것이 아마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의 원전 해체 기술 수준은 15년도 기준 약 70%. 에서 21년 기준 87%로 빠르게 향상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인허가 기술 같은 경우는 92%이고 이제 지금 고리 1호기가 이제 하게 될 제염 기술 같은 경우도 78%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과 그런 외국의 기술과 좀 접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해체 기술이라는 것은 단지 이 제염 철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복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안전 설계
설계에 대한 부분도 모두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큰 효자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네, 이제 원전 시장 규모가 아까 500조라고 해주셨는데 이 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네. 500조로 산출한 회사, 549조로 산출한 더 회사, 크게. 600조도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지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7, 80년대에 지어진 원전들이 해체가 되어가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체돼갈 원전들이 더 많아질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시장은 정말 미지수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지금 한국형 원전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국제사회에서 큰 헤게모니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 해체가 20건 정도 있었는데 미국이 16개를 해냈고요. 네. 독일이 3개를 해냈고요. 이제 일본이 1개를 해냈고 스위스는 뭐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늦지 않게 빨리 진출해서 이 500조 플러스 알파가 된 이 시장을 그렇죠. 우리가 점유를 빨리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왜 사용 후 핵 연료 문제를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구 방패장 건설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원전을 여러 개 지금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전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 점에서도 좀 약간 홀대받는 기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사용 후 핵 연료에 대하여서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준다라고 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전 생태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이나 운영 같은 이런 선행 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해체에 필요한 방패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부산은 이미 수도권이나 이게 전국의 전력을 대부분 생산해서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장의 지역 주민들을 포함해서 부산 시민들께서 희생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차등 전기제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이 사용 후에 이 핵 연료마저도 임시 시설에 보관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흐름으로 만들어가면서 결국 영구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 부지도 찾고 있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장에 또 머물게 하겠다라는 이런 무책임한 방관의 자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오모리현의 무스시라고 해서 인구 5만의 소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쿄 전력과 그리고 이 당시에 무스시의 시장은 무려 141번의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가 보이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행정을 집행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안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등 전기제도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의원이 발의를 하셨고요. 또 영구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단초인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잘못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게 행정부의 잘못인지 또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내지 않은 이 잘못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자초되면서 지금 22대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하루빨리 21대에서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방학분들은 그 주변에 전부 다가 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강건이 그 같이 죽으니까 그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막상 거기 없다면은 너무 좋겠다 하는 사실 여론을 이제 해외 상황에서도 들었고. 지자체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휴업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골목 상권 상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타격 입을 거라 우려하는 상황.
마트 휴업일 제도의 경제 효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도 없이 휴업일 변경 논의가 이뤄지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둘러싼 논란 짚어봅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한두 차례 다룬 적이 있긴 한데 그동안 부산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휴무일을 일요일 말고 다른 날로 옮겼더라고요. 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이게 12년이나 됐군요, 벌써. 얼마 전에 이제 이게 뭐 전환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부산의 강서구는 5월부터 폐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온라인 쇼핑 때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2000년도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매출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형마트를 조금 규제하면은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합리적인 추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죠. 이 규제를 시행해 보니까 오히려 전통시장의 점유율이 14%에서 9%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줄 알았던 추론이 실패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추론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2조, 12조 2항에 보면은 구청장, 군수, 시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 임의로 어느 정도 정책의 유연성을 두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365일 휴무 없이 진행하도록 이미 마친 상태고요. 또 동구, 사하, 연제구, 수영구 같은 경우도 검토 카드를 이미 꺼내 들었습니다.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은 합리적인 방향성으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른 군과는 다르게 강서구만은 이제 의무 휴업일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365일 모두 영업이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제 자정에서 아침까지 이제 8시까지는 영업 시간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변경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구청장이 주민들과 그리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선택이 가장 공익적인지를 판단했다라고 보입니다. 강서구를 방문해 보시면 이제 명지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권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강서구의 특성상 신혼부부 그리고 젊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주말에도 함께 방문할 곳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장을 보는 거나 이제 가족들의 루틴에서 이런 니즈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 휴업 폐기에 대한 찬반이 지금 팽팽한데 그러니까 찬반이 서로 입장 차이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네, 이제 국민들께서는 찬성을 많이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국민제안 투표를 했는데요. 57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투표를 진행했던 것 중에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은 1등 투표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 반대하시는 입장은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이제 장만 보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장도 보고 키즈 카페도 이용하고 커피도 마시고 외식도 하는 어떠한 하나의 플랫폼 이제 공간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또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일요일 2번은 고정적으로 쉴 수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52시간제 때문에 근로 시간은 똑같지만 주말에도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근로자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구별로 보니까 조금씩 입장과 그리고 정책이 좀 달랐는데 좀 이제는 좀 제대로 이걸 차고 앉아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됩니다. 네, 부산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법에는 유통산업법에는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산시는 집행기관이기 이전에 지원기관이기도 합니다. 이제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 시별로 기초단체별로 이 휴무일이 달라도 혼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별로 다르게 되면은 굉장한 시민들이 혼선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수영구 같은 경우만 해도 코스트코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부산시에서 16개 구청장 군수에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줘서 시민들께서 좀 혼란이 없도록 잘 이끌어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지금은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다양화되었습니다. 온라인에 대한 수요도 높아져
적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여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대형마트 폐점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은 것처럼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고 기업이 판단했을 때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상인과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 부분으로 공익에 대한 관점은 보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매출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은 이익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 공익적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그렇죠. 시민들의 선택할 권리를 좀 확장해주는 차원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상생할 방안과 그러한 차원을 정책 점검 차원으로 이제 구군과 시가 함께 찾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함께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살아야죠.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에어부산이 1분기 매출액 2,722억 원, 영업이익 70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7.8%, 영업이익은 48.3% 증가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도서관을 야간에 개방하는 가족 책 읽기 학교 도서관 15곳을 오는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책 읽기 학교 도서관은 유아동기 자녀를 동반한 학부모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야간에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부산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입법 활동이라며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면서 부산대 본원의 누적 손실 추정액은 350억 원, 양산 부산대병원은 230억 원에 이른다고 부산대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병원을 찾지 못한 입원 외래 환자 수도 본원과 양산을 합쳐 10만여 명으로 추정된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과 관련해 논란이 여전하지만 사실 대형마트로 상징되는 유통업계도 위기입니다. 온라인 쇼핑의 확산 때문인데요. 유통업뿐만 아니라 기존 극장 영화 산업은 OTT에 밀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는 정도를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는 일자리를 잃고 고통받는 개인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사 포커스인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